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와 또 별개로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또 안보 상황을 한번 다시 짚어보면, 네. 자,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동해로 지금 다시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두 번 그랬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북한이 이제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 항공모함 그 레이건호의 그런 동해 진입, 두 차례 진입은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또 있나요? 처음 보는 일이죠. 이런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고 보는 건가요? 자, 이걸 보세요. 예. 이게 항모라는 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니미츠급 그 10만 톤 배수량의 선박이에요. 항공모함이 어마어마하죠. 승무원이 5천 명이고 80여 대 항공기를 싣고 있고 떠다니는 국가입니다. 이 항공모함이 그 동해 훈련이 끝나고 요소코스카로 간 거는 이제 정비하고 휴식하면서 다음 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이 항모는 연간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연합훈련을 할 때 항모가 오네 안 오네 할 때 골치 아픈 게 연간 계획이 맞아야 돼요. 안 그러고 자꾸 오라 그러면 미국이 화내요. 시동 한 번 거는데 1억 달러예요. 출항 준비만 하는 비용이 1억 달러라니까. 항모만 옵니까? 전단이 따라와야지. 그러면은 이게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다음에 항모도 피로도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훈련이 끝나면 야 도쿄든 부산이든 요코스카에 가서 정박해서 우리 좀 쉴 수 있겠다. 대부분 그 전투원들 승무원들은 그런 꿈에 젖어 있는 시기요. 그래 복귀할 때. 근데 이제 막 복귀한 걸 다시 와. 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아니면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연간 계획을 바꿔가면서 불가능한 거고 그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의 전화 통화 직후에 이뤄졌다는 거.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항모의 출동은 일본의 강력한 요구와 미국의 수략이라고 봐야지 우리 정부는 역할이 없어요. 우리 정부는 여기서 아무런 변수가 안 돼요. 그리고 두 정상이 통화하는 거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열받잖아. 자기만 빼놓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늘 기시다 총리하고 통화한다고 아까 발표가 나왔는데 오늘 오후라 그랬는데 이것도 지켜봐야 돼요. 저번에도 발표하고 정상회담이 홍케이 합의했다 그랬다가 이제 개박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일본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니까 전화를 받을 가능성은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전화 통화하는 것도 또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쪽은 북한이 미사일 일본 영공 지나가고 즉시 했고 우리는 이틀이 더 지나서 지금 통화하는 거죠. 다르죠, 이건. 항모가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이제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준다는 건데 이것이 성공할지.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냐? 동해에 또 두 발 쐈어요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여기 점점 강대강 그런 국면으로 가는데 사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렇게 전운이 감도는 거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결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좋을 리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존심 싸움이 돼버리니까 치킨 게임이 되니까 요즘은 그냥 딱 뉴스 나오면 바로 결행해버리는 이게 이제 달라진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현무 미사일을 쏜 거예요. 그러다 기어이 사고가 났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 이 미사일에 오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동종의 미사일은 전부 중단입니다. 그 전부 점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합참의 브리핑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합참이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전수조사를 할 거라 그랬어요. 그 전수조사가 100발, 200발이 아니라 1000발 단위라니까. 근데 발수 자체가 군사 기밀이라서 제가 수천 발이라고만 할게요. 근데 그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뭐 탱크나 자주포 같은 건 전수조사한다 그러면은 부대에 그 무기가 있는 데 가서 기술진이 살펴보는 게 전수조사인데 고도 정밀 무기는 그게 안 되고 불가능해서 만든 공장으로 전부 입고야. 그러니까 그 전수조사는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전수조사 한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론이 지금 들끓을 건데 조사를 안 해? 할 겁니다. 그러는데 그걸 했다가는 이 삼축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그 대량 응징 보복을 하겠다고 미사일 수량을 늘려온 건데, 근데 현무2 미사일이 전부 올소톱이다? 그러면은 뭐 삼축 체제의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급 안보 점검 회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지 이건 자동차 리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정비소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무기 체계 특성을 보면은 지금의 우리는 또 다른 위기에다가 순간에 동해에서는 지금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북한의 시선은 이미 그리로 가 있고 우리는 지금 딱히 어떤 전략적 옵션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일부에서는 지금 북한의 이번 그 행동을 두고 뭔가 더 큰 이제 어떤 그 도발, 뭐 핵실험 네. 또는 뭐 ICBM 실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어떤 전초전, 그 전에 뭔가 이제 한번 시험해보는 떠보는 예. 뭐 이런 차원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이 10월 6일이죠 아마. 그런데 이제 쌍십절 당창건 기념일이 지금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 좀 외교 안보를 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 뭐였냐면은 이제 10월 16일부터 중국의 당대회가 진행이 되는 일주일간 됩니다. 그러면 16일부터 23일까지는 중국이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 3연임이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중국의 국가 축제예요. 그때 북한이 미사일을 쏘겠냐? 그러니까 쏘더라도 SRBM 단거리 미사일만 자꾸 쏘는 거는 중국 때문일 거다. 대부분 이랬던 거지. 그런데 10월 4일 날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영공으로 쏘는 상상도 못할 도발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전문가들의 직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중국이고 뭐고 그냥 북한은 제 갈 길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금 예상을 조금 더 급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우리 상식을 깨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푸틴의 전술이에요. 항상 서방이 뭘 예상하면 그거보다 살짝 넘어서요. 그런데 핵실험이라는 것도 이제는 뭐 저도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고는 할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껏 분위기를 그 전에 높여 놓을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 ICBM이나 SLBM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요게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날레가 있는 거고. SLBM도 과거 몇 차례 뭐 쏘긴 했는데 그렇게 아직 성공했다는 평은 못 듣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거는 미사일은 대략 성공했지만 그 미사일을 탑재할 잠수함이 완성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자체는 계속 지금 그러다가 지난 열병식에 북극성 3호라는 그 고체 연료 근데 이게 좀 뚱뚱하고 커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SLBM을 보면 의심했던 건 뭐냐면 저 미사일을 실을 잠수함이라면 엄청나게 2,000톤, 3,000톤급 커야 된다. 근데 지금 북한이 건조하고 있는 게 2,000톤과 3,000톤을 다 건조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바다에 떼서 미사일 시험을 하냐 이게 좀 멀었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4월의 열병식에서 의외로 북한이 소형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보여줬어요. 그 저게 모형인지 실물인지 몰라 우리는. 그런데 과거와 같이 뚱뚱한 북극성 미사일이 아니라 날씬하고 작아. 그러면 여러 발 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걸 시험을 언제쯤 해보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고 북한의 잠수함이 건조되는 심포조선소에서 최근에 북극성으로 보이는 미사일 이동이 탐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저거 미사일이 심포로 갔다는 뜻은 이제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한 준비인 걸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때가 바로 뉴욕에 대통령이 가 계셨을 그 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SLBM 그 발사가 임박해 보인다. 이래가지고 뉴욕에서 캐나다로 갔다 캐나다에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황 점검 회의 잘하던 분들이 어젯밤에는 그저께 밤이죠. 어디로 싹 사라졌다. 나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 보면 SLBM도 어떻게 보면 서방이나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도 경고하는 걸로 봐서는 어쩌면은 무언가 발사하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겠다.
사실 그런 전략 무기들 중에 뭐 SLBM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력적이다 예. 그런 평도 있고 한데,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이 지금 이제 아까 그 이제 뭐 거리낌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이런 태세라면 MB 정부 때 그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뭔가 국지 도발도 한번 얘네가 또 한번 하지 않을까 하라는 그런 또 좀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지적인 재래식 충돌을 막아주는 기제가 9.19 군사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해에서 총성이 사라졌고 우리가 전방에서 병사들이 비교적 좋은 조건에서 지낼 수 있었고 또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확성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랜만에 몇 년을 진짜 불면의 밤이 아닌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었고 이러는데 슬슬 전단 살포가 요즘 다시 재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 스스로가 군사합의서에 이 가치를 부정해버리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이 후과는 우리 접경지나 일선의 장병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으로 구체화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군사 합의서를 흔들어대면은 북한은 보란 듯이 백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한이 먼저 명분을 주고 빌미를 주면은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서 백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바로 말씀하신 2010년 상황,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던 그 해입니다. 허구한 날 그냥 훈련하고 사격 훈련하다가 실전에 교전으로 연결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정부가 유난히 이제 그 이명박 정부하고 여러 면에서 닮았다고 평을 하는데 이 안보에 대한 스텝도 보면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폭탄은 세요. 근데 진짜 그렇게까지 지금 뭐 9.19 합의서를 얘기했는데 그런 걸까지 무시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유사시 북한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자신감과 능력을 그야말로 갖추고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미사일이 거꾸로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완벽합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삼축 체계 신뢰성이 지금 흔들리는 사건이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안보 비용을 지금 높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에너지 위기, 금융 위기, 어떤 환율은 치솟고 물가는 오르는 이런 시장에서 가뜩이나 국가의 어떤 불안한 그 분위기가 확산되고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이 시기에 안보 위기까지 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시에 터지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안보 위기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5년이 그때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악몽 같았던 거는 그때 리먼 브러더스 이후 또 소고기 수입 파동 이러는 경제의 쓰나미 같은 위기에다가 남북 관계마저 어그러지고 천안함 연평도를 겪으면서 어떤 재앙과 같은 전반기를 보냈고 이제 후반기에 중도 실형 노선을 겪으면서 그걸로 가까스로 정상화했던 정권입니다. MB 정권이.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조건이 나빠요. 지금 윤석열 5개월은 MB 5개월보다 훨씬 나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경제와 안보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데올로기를 내세울 게 아니라 실용을 구하고 야당하고는 협치를 하고 이러면서 동맹국해가 뽀로로 강아지 많기로 쫓아가서 줄 서고 쓰다듬는 거 좋아할 게 아니라 줄서기보다는 살피기. 중국은 어떠냐, 북한은 어떠냐, 러시아는 어떠냐, 우리 지금 외화는 어떠냐, 물가는 어떠냐 하면서 이걸 살피면서 우리의 실익을 도모해야 될 때지 뭐 자유가 어떻고 민주주의 연대가 어떻고 뭐 그냥 꿈속에서 놀고 줄 서는 거에서 그래야 가서 사진을 찍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나 봐. 그게 재밌나 봐. 그러니까 이런 허장성세에서 지지율은 계속 잠식돼 나가는 이런 어떤 뭔가 덤벙대는 것 같고 왠지 일하는 게 짜임새가 있고 앞뒤가 맞아 보이는 게 아니라 뭘 해도 불안하고 물가에 내놓은 애들 같고 이게 국민들 정서거든요. 택시나 뭐 타서 듣는 얘기가. 그러면 지지하든 말든 간에 그런 게 좀 덤벙댄다. 아마추어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런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내실 있게 그다음에 그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대통령이 후견인이 돼주고 그러면서 경청하고 신뢰하면서 이런 어떤 모습을 움직이는 성찰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에 어떤 그 전사적 리더십 그것도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한 이런 그 저기 막 가는 길로 밀어붙이는 어떤 그 리더십을 보여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지지율이 또 20%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자꾸 제가 하는 이런 말을 정치 공세로 듣는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들립니까? 아니 국민들이 얘기하는 그거를 저는 그대로 옮겨드리고 반영하려고 지금 애쓰는 건데 그래서 저기 그 대통령한테는 제가 고언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저 유승민 의원 말 맞다나 정신 좀 차리시고 이제는 조금 쪽팔릴 필요 없다. 더 이상 쪽팔릴 것도 없다 이제. 이제는 차분하게 내실을 가하고 돌아다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챙기시라. 그거 말고 뭐 당신이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뭐 나라를 뭐 갑자기 팔자를 바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맨날 수사권 검사권 앞세워서 통치하려고 하는 거 이제 여기서 멈추셔라. 그러지 않으면은 이 정권, 이 권력 자체가 위험해진다. 근데 그런 고언을 자꾸 드리는 거지. 제가 이건 마키아벨리적 조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의외로. 그래서 민중의 조롱이 되지 마라. 마키아벨리는 조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군주가 해야 될 그런 덕목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죠. 네. 네.